안녕하십니까. 근데 탑세기를 저도 사실은 몰랐던 단어인데요. 혹시 지방의 방언 중에 쓰레기를 지칭하는 단어가 있을까 해서 전라도 사투리로 탑세기. 근데 탑세기를 혹시 아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어요? 처음 들으세요? 그럼 제가 실수를 한 것 같네요. 근데 혹시 먼지 이런 뜻으로 먼지라는 뜻으로도 쓴다고 들었는데 전혀 안 쓰셨나요? 한 번도? 여기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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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사실은 현지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고 이렇게 했는데 예, 오늘 또 배워갑니다. 저 오다가 좀 재미있는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좀 클래식을 좋아해서 KBS 클래식 FM을 자주 듣는데 오던 길에 이제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을 요즘에 좀 다시 좀 읽으면서 거기에 음악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택시를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우연히 제가 한 번도 그런 기사님 본 적이 없었는데 클래식 FM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클래식 FM 들으시네요, 좋아하시네요. 그리고 좀 클래식 관해서 얘기하다가 왔습니다. 뭔가 이렇게 여기 오신 선생님들도 새로운 이제 문화에 대해서 그리고 또 모르는 자연에 대해서 좀 알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오셨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한 2시간 좀 안 되는 시간 동안 꼭 아셨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오늘 좀 강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크게 목차는 세 부분인데요. 첫 번째는 인류세라는 혹시 들어보셨죠? 인류세. 요즘에 TV 방송이나 EBS나 이런 곳을 통해서 이제 인류세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할까 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거북한 생태계라고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버린 것, 우리가 먹고 있다라는 그런 제목으로 마지막에 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인류새인데요. 인류새를 사실 얘기를 하기 전에 지금 혹시 보고 계시는 새가 무슨 새인지 아시겠습니까? 갈매기 같죠? 예. 근데 갈매기가 아닙니다. 예. 지금 어느 분이 대답을 하셨는데 알바트로스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새는 지구상에 현존하는 가장 큰 새로 알려져 있는 새입니다. 현재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전엔 더 큰 새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멸종을 했을 거고, 그런데 이 새는 지금 멸종 위기종입니다. 전 세계에 몇십 종이 살고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멸종 위기종이고요. 굉장히 크죠.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저 새가 저렇게 서 있는데 저분 덩치 꽤 크신 분인데 저 정도 크기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날개를 펼치면 한 2m 가까이 된다고 합니다. 그 알바트로스 새들이 여러 이제 종류가 있는데 여기 지금 보시는 이 알바트로스는 대부분 사실 바다에 우리 갈매기 알 낳는 거 보신 적 없으시죠? 예. 갈매기 알을 어디다 낳을까요? 예. 보통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도에 바위섬에 알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알바트로스도 사람이 살지 않는 포식자가 없는 곳에 가서 알을 낳고 거기서 둥지를 만들어서 새끼를 이제 키웁니다.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가 굉장히 먼 바다를 날아다녀요. 근데 얼마나 먼 바다를 날아다니면은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지금 섬이 하나 있는데 이 남극에서도 꽤 가까운 섬입니다. 남극해 앞바다에 좀 알바트로스가 많이 살고 있거든요. 물론 태평양에도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 거기도 살고 있지만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자기 새끼를 먹이기 위해서 긴 거리를 항해를 합니다. 날아서 다시 이제 자기 새끼 먹이려고 다시 돌아오는데 한 번은 전 세계에 굉장히 충격적인 원래는 동영상인데 이 동영상이 공개가 됩니다. 뭐냐면 이 알바트로스 어미가 새끼한테 먹이를 먹이는데 그 입에서 개워내는 씹어서 품고 있다가 개워내는 먹이가 저렇게 플라스틱 쓰레기가 섞여서 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이걸 처음에 세상에 알린 분이 누구냐면요. 바로 크리스 조던이라는 분입니다. 크리스 조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경력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제가 요즘에 또 좋아하는 변호사 우영우와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변호사의 직을 하다가 자연환경 이렇게 자연 관찰하는 거를 좋아하고 새 보는 걸 좋아해서 알바트로스가 태평양 한가운데 미드웨이 섬에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곳으로 이제 건너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가지고 새를 보러 갔는데 너무나도 끔찍한 장면들이 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사실 알리기 위해서 변호사 자격증을 반납합니다. 저는 왜 변호사 자격증까지 굳이 반납을 해야 되는, 그 따기도 어려운 그 변호사, 미국도 마찬가지로 엄청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변호사 자격증을 따기도 어려운데도 반납하고 그 이후로 사람을 변호하기 위한 일이 아니라 동물을 변호하기, 이 알바트로스를 변호하는 변호인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분의 대표적인 보고 사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진인데 이게 너무나도 사진이 많아요. 한 수백 장 정도 될 겁니다. 여기에 지금 보시듯이 알바트로스가 죽어 있는데 뱃속에 플라스틱으로 가득 차서 죽은 끔찍한 장면들이 목격이 되죠. 그래서 세상에 이 사진이 이제 돌면서 요즘 인터넷이 발달하니까 아마 한 번쯤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사진에 있는 그 알바트로스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지 말아야겠구나라는 경각심을 심어주긴 했지만 사실 그렇다고 우리가 플라스틱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문제가 심각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되돌려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과연 왜 얘네들은 바본가? 왜 쓰레기 자기가 먹어서 소화도 시킬 수 없는 거를 먹고 죽지? 라고 물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사실 그 바보냐나 바보인가라는 질문 뒤에는 사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은 얘네들이 사실 먼 조상으로부터 대대로 살아 내려오면서 유전자를 물려받고 살았어요. 근데 얘네들은 플라스틱 쓰레기가 존재하는 세상에 산지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수십만 년을 대대로 물려오면서 그냥 바다 위에 떠 있는 물고기를 잡아서 먹었고, 그런데 그 과정 중에 하필이면 얘네의 일생에 플라스틱이라는 게 등장합니다. 자, 그럼 플라스틱이 언제 등장했냐? 사실 지구의 역사는 45억 년인데 이 플라스틱이 등장한 역사는 우리 인류상의 역사로 쳐도 얼마 되지가 않아요. 지금 보시듯이 1898년입니다. 1898년에 대략 한 100년 조금 넘었네요. 물론 뭐 인간의 한 생의 수명보다 길긴 하지만 이 100년 조금 넘은 기간 전에 원래 플라스틱의 탄생은 굉장히 아름다웠습니다. 여기 보시는 당구공을 만들기 위해서 시작을 했거든요. 무슨 얘기냐? 지금 플라스틱은 지금 당구공은 플라스틱으로 다 만들어요. 우리 당구장 가서 보면 다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전에 당구공은 뭐로 만들었냐면, 예, 아시네요. 코끼리의 상아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코끼리의 상아로 당구공을 만들려면 반드시 코끼리를 죽여야 됩니다. 밀렵을 해야 돼요. 근데 코끼리 아시다시피 세상에 그렇게 많지 않은 동물이거든요. 걔네도 멸종위기종이죠. 그래서 밀렵을 하는 것들이 문제가 되고 코끼리 개체군이 줄어든다, 이런 위기의식도 느껴서 이런 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어 보자고 처음에 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회를 했는데 그곳에서 이 하얏트라는 회사에서 그 하얏트 호텔이 있잖아요. 그 호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 처음에 뭘로 시작을 했냐면은 식물의 셀룰로스에서 추출한 물질로 플라스틱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에서 우리 딱딱한 부분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추출을 해가지고 다시 재가공을 한 건데, 플라스틱이란 용어는 우리는 지금 그냥 뭐 여기 있는 지금 이런 것도 다 플라스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플라스틱이란 말은 영어로 혹시 성형수술이 뭔지 아세요? 예, 플라스틱 서저리입니다. 그럼 플라스틱을 내 얼굴에 집어넣는 그게 아니라 얼굴을
성형한다는 뜻입니다. 그대로. 그러니까 성형할 수 있는, 뭔가 만들 수 있는, 내 의도대로 만들 수 있는 거를 플라스틱이라고 용어를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플라스틱이라고 쓰는 거죠. 예술가 한 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꽤 좋아했던 분입니다. 앤디 워홀이라는 분인데요. 그 팝 아티스트 중에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은 대량 생산을 하는 것을 좀 비꼬기 위해서 이제 많은 작품들도 만들기도 했는데, 근데 이분이 남긴 명언 아닌 명언이 있습니다. 한번 제가 풀이를 해드릴게요. 로스앤젤레스를 난 너무 사랑해. 나 할리우드 너무 좋아. 그런데 굉장히 아름다워. 근데 여기에 모두가 플라스틱이고 나는 플라스틱을 사랑해. 심지어 나는 플라스틱이 되고 싶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만약 이분이 지금도 살아 계셔서 이 플라스틱의 현재 문제를 보셨으면 과연 똑같은 얘기를 하실 수 있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플라스틱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아무리 이것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 태우지 않는 이상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쌓이고 쌓여요.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자, 그냥 요즘에 그 미래학자나 아니면 좀 이렇게 좀 그 비관적인 분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우리 인류가 이제 살아있는 기간이 200년이 채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200년 내로 멸종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가정하고 만약에 우리 인류가 이제 다 멸종을 했어요. 그 다음에 외계인이 UFO를 타고 여기 옵니다. 근데 지구에 와서, 지구는 아직 있을 테니까 뭐 핵폭탄으로 부서지지 않으면은 일단은 존재할 텐데, 와서 여기에 무슨 생물이 살았나 한번 볼까 하고 보기 위해서는 바로 지질학자들이 쓰는 방법을 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질학자는 뭐 하냐면은 땅 파봅니다. 땅을 파서 저 깊숙한 곳부터 시작해서 차례차례로 무엇들이 쌓였나를 보고, 이 시대에는 어떤 동물이 살았겠구나, 어떤 식물이 살았겠구나, 이런 것들을 유출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인간이 살던 그 짧은 시기, 사실은 인류가 사는 시간은 지금까지 다 합쳐가지고 계산을 해봤자 지구 역사를 45억 년을 24시간으로 치면은 인류가 살았던 시간은 1분 20초에 불과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죠. 근데 그 짧은 기간 안에 엄청나게 많이 뭔가 좀 지구 환경을 많이 변화시켰네. 근데 얘네들 왜 이렇게 남아있는 것 중에 이게 많아? 뭐? 플라스틱. 아마 화석보다 더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바로 인류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제가 이제 그럼 우리가 인류세를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는 와중에 저는 자연의 바닷속에 사는 바다동물을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바다동물들이 얼마나 우리가 버린 플라스틱 쓰레기로 고통을 받는지를 오늘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제목을 거북한 생태계라고 했는데, 사실 제가 연구하는 동물 중에 하나가 거북입니다. 아마 목포에도 거북이 올라올 거예요. 바다 거북은 세계에 한 6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6, 7종 정도 되는데 대부분 다 멸종 위기 종이고요. 요즘에는 얘네가 뭐 때문에 골치가 아프냐면은 이게 플라스틱 저런 비닐봉지 같은 것들이 떠다니면서 물속에 떠다니면은 저거를 잘못하다가 먹다가 삼키다가 질식해서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뱃속에 가득 차가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겠죠. 제가 그 같이 이제 연구하는 팀인데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아주 열심히 연구하다가 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사람들하고 이렇게 교류가 좀 많이 적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도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파이시스라는 북태평양 과학기구가 있어요. 이곳에서 거의 여기 파이시스 역사가 한 40년 정도 됐는데, 그곳에서 한 번도 세계적으로 바다거북을 연구하기 위해서 같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프로포저를 썼고 거기에 당첨이 돼가지고 연구를 시작하게 됐어요. 근데 그 연구의 중심은 워낙 우리나라에도 바다거북이 사는데 그거를 별로 아는 분들도 없고, 그리고
바다 거북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생태에 대해서 알려진 바도 이 우리나라 주변으로는 별로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일본하고 중국에는 좀 있는데 지금 제가 여기 원래 동영상이 있는데 이게 인베딩 한 게 전부 다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영상을 하나 틀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께서 지금 보고 계시는 저 바다 거북이 제일 중앙에 저 큰 거북 있죠? 저 거북은 이름이 붉은 바다 거북이라고 합니다. 근데 붉은 바다 거북이 있고 또 푸른 바다 거북이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에 제일 많이 보이는 건 이제 푸른 바다 거북이고요. 저기 지금 무슨 행사를 하고 있냐면은 2018년도부터 2017년, 18년 이때쯤부터 바다거북 방류 행사를 매년마다 제주도에서 합니다. 근데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동안에 지금 좀 축소가 됐었는데 아마 올해는 조금 다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바다거북이 저기에 왜 저렇게 지금 방류를 하고 있냐면은 저기 가운데 있는 저 붉은 바다거북은 바닷속에서 잘못해서 이제 있다가 그물 같은 것에 걸려서 어디 좀 애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고 나서 구조를 했어요. 그래서 아쿠아리움에서 치료를 해서 치료한 다음에 다시 이제 돌려보내는 과정이고요. 그 옆에 있는 작은 거북들은 우리나라에 이 하나 아쿠아리움이라고 여수에 있거든요. 그 하나 아쿠아리움 여수에서 인공 부화를 했습니다. 걔네들을 키워가지고 바깥으로 이렇게 보내요. 신기하죠. 그래서 예. 영상은 거기까지. 예. 예. 그래서 이 방류 행사를 하고 사실 제가 이 행사에는 요때는 이제 저기를 봤는데 요 이전 행사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 굉장히 이제 그 충격적인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 붉은 바다 거북을 바다에서 방류했다. 그래서 어떤 기사가 있었냐면은 방류한 지 11일 만에 이 거북이 부산 앞바다에서 발견이 됩니다. 근데 얘가 죽어서 발견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을 사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부검을 했어요. 부검을 해보니까 몸속에 쓰레기가 가득 차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원인보다는 이게 확실한 것 같고 지금 저렇게 사진에 보시듯이 전체적으로 그 무게를 달아보니까 한 10.24g 정도의 플라스틱 그 봉지나 뭐 이런 쓰레기들이 뱃속에 차서 죽은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얘네가 이 바닷속에서 정말 이렇게 먹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원래 방류를 하던 곳에서 그 앞바다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곳이 어디냐면 제주도 중문 색달해수욕장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여름철에 이맘때죠. 이 바닷속에 얘네들이 먹을 만한 플라스틱 쓰레기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조사를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이제 이때 사실은 이런 걸 조사를 하려면은 해경이나 이런 관계기관에 이렇게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 계시는 담당자분한테 이거를 조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청정 지역이라서 별로 쓰레기 많이 안 나올 거예요. 그러더라고요. 매년 한 20만 명이 관광객들이 여기를 방문을 하는데 저희 연구진이 지금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하는 장면입니다. 여기도 동영상 한번 들어가 주시겠어요? 잠깐만요. 예, 받았어. 예, 지금부터 제주 색달해수욕장 바닷속을 한번 탐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저기에 지금 반짝반짝 빛나는 하얀색 조각들이 보이시나요? 예, 그것이 모두 다 플라스틱 쓰레기들입니다. 예, 그래서 플라스틱 쓰레기가 그냥 뭐 뭉텅이로 크게 있는 게 아니라 다 잘게 많이 부서져 있죠. 근데 아직 미세 플라스틱으로 가기는 전이고 그 전 단계에 한 2.5cm 이상 되는 그런 조각들이 꽤 많이 보이는 거예요. 예. 저희가 이제 조사해 본 바 결과를 보면은요, 얘네가
평균적으로 1m, 1m 이 평균 요 넓이에 대략 한 8개에서 한 10개 정도가 8개에서 9개 정도가 보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제 계속 추적을 해봤는데, 특히 뭐 저희가 오래 할 수는 없어서 한 달 사이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비가 오고 나면은 이게 쓰레기량이 급증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바로 그 위에 하천이 있어요. 그 하천을 따라서 육상에서 쓰레기들이 자꾸 밀려 내려오는 거예요. 그럼 좀 지나면 얘네들은 사라질 겁니다. 왜? 다시 큰 바다로, 더 깊은 바다로 이 쓰레기들이 다 들어갈 거니까요. 그래서 자연히 바닷속은 쓰레기를 먹겠죠. 지금 여기에 보시는 거는 그냥 여기는 읽으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거에 가장 중요한 내용은, 원래 우리는 플라스틱이 물에 뜬다고 다 대부분 알고 있잖아요. 봉지들이든 뭐든. 근데 저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은 대부분의 플라스틱 쓰레기는 다 바닥에 가라앉아 있습니다. 예, 다 가라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로를 겪든지 처음에는 물보다 비중이 낮겠지만 나중에 물보다 비중이 높으면 점점 가라앉아요. 그래서 가라앉아 있는 쓰레기가 위에 중간에 떠 있거나 이렇게 아예 떠 있는 쓰레기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이 척도는 1, 10, 100 이런 식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척도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지를 한번 예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이 바다의 바위나 어떤 모래 틈새 이런 데 잘 끼어가지고 해류의 흐름을 받다가 그쪽에 잘 끼어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제가 또 항상 강연을 올 때마다 이 질문을 꼭 합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이 라면 봉지가 저희가 연구를 하다가 발견이 됐는데요. 혹시 이 라면을 아시는 분, 기억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아무도 모르시죠? 네. 저 몇 분은 만났습니다. 몇 분은. 근데 약간 저랑 나이대가 좀 비슷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이 라면의 출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터넷을 찾아 뒤지니까 농심에서 개발한 80년대 중반에 개발된 라면입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95원. 예, 제가 초등학교 때 이 라면을 조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왜 좋아했냐면 제가 태권브이를 좋아했었거든요. 그래서 근데 사실은 태권브이보다 이 라면의 부위는 뭐의 약자였냐면은 너무 시대를 빨리 갔죠. 비건, 베지터리언의 약자입니다. 채식. 그래서 채식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동물성 기름으로 하나도 안 넣고 그냥 식물성 기름, 그러니까 모든 걸 식물성으로 만든 채식 라면이에요. 그래서 근데 너무 시대를 앞서간 나머지 진짜 안 팔렸습니다. 빨리 멸종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컨대 최소한 90년대 초반 이전에는 다 이 라면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라면 회사에 물어봤죠. 농심 회사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물어보니까 농심 회사조차도 그 라면이 언제 단종이 됐는지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상하죠. 역사 문화에 대해서 저기 일본 가면 라면 박물관도 있는데, 그래서 여하튼 저 라면은 그렇게 사라졌는데 저 봉지는 도대체 어디서 출처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바닷속 어딘가를 떠돌다가 저희 학생 연구원의 눈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저 라면이 없어진 지 한 30년은 좋게 됐을 텐데 30년 동안 어디론가 봉지가 돌다가 발견이 된 거죠. 그만큼 분해가 잘 안 됩니다. 예. 바다거북을 제가 그 밖에서 이렇게 보면은 직접 먹는지 안 먹는지에 대한 실험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좀 도움을 받았습니다. 서울에 있는 롯데 아쿠아리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곳에 바다거북을 전시를 합니다. 메부리 바다거북이 살고 있는데요. 이곳에 그 수족관 관장님한테 좀 부탁을 해서 이 메부리 바다거북이 플라스틱 쓰레기 중에 어떤 색깔을 좋아하는지를 한번 실험을 해보고 싶다. 그래서 왜 이런 걸 왜 실험하나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직업이 좀 과학자다 보니까 쓸데없이 그냥 궁금한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색깔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정말 놀라웠게도 바다 거북이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라는 사실이 알려진 게 몇 년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동물이 색깔을 구분할 수 있는가? 어떤 색을 뭐 생명인가 아닌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알려지지 않은 게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 그 수족관 위에 이제 올라가서 네 가지 색깔을 얘네들한테 이제 보여주는데 마치 그 빨간 휴지 줄까 파란 휴지 줄까처럼 그래서 이 검은색과 흰색 그리고 투명한 색 그리고 노란색 플라스틱을 번갈아서 두 개씩 이렇게 선택하도록 해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선택을 할 때 너무 선택 폭이 넓으면은 힘들잖아요. 선택하기.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이렇게 간단하게 해야 선택이 잘 되니까. 그래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동영상 좀 한번. 예. 죄송합니다. 동영상을 하나 제가 따로 못 뽑았어요. 여기 영상에 지금 나오는 장면은 이 거북들이 계속 이제 어떤 플라스틱을 삼키려고 계속 이렇게 시도를 하는데 저희 이 연구가 지금 진행이 되기 위해서 사실은 꽤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거북이 플라스틱을 정말 삼켜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수족관 관장님이 신신당부를 하면서 절대로 삼키지 못하게 해라 그러셨죠. 당연히 삼키면 안 되니까 이 큰 그 병 같은 그 투명한 이제 플라스틱 이렇게 구로 만들어진 거에다가 그 안에다가 쓰레기를 갖다 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반응 실험을 해봤는데 이 반응 실험 결과 무슨 색이었을까요? 예? 밝은 색. 뛰어나십니다. 근데 맞습니다. 그래서 밝은 색깔을 얘네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정말로 신기할 정도로 노란색에 가장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제일 뱃속에서 거북이 뱃속에서 제일 많이 발견된 건 흰색이었거든요. 흰색하고 투명한 색.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좋아한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얘기냐? 우리는 특히 모 마트에 있는 플라스틱 봉지를 애용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플라스틱 봉지가 너무 색깔이 노래요. 근데 여하튼 얘네들은 여기에 굉장히 많이 반응을 하고 다시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렇다면 왜 뱃속에 그렇게 많이 흰색하고 투명한 색이 많이 차 있는 거야? 우리가 버리는 게 그게 훨씬 많아서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것들이 얘네들 뱃속에 뭔가 이렇게 쌓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하나 또 제가 보여드린 그 사진은 뭐냐면은 한번 눈이 좋으시면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해파리와 플라스틱 봉지가 섞여 있습니다. 예, 해파리와 플라스틱 봉지가 섞여 있는데 어느 게 플라스틱 봉지일까요? 예, 손가락을 한번 가르쳐 보십시오. 예. 제일 뒤에 계시는 분이 제일 눈이 좋으신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 여기에 지금 플라스틱 봉지가 있고요. 우리가 보기에도 바닷속에서 이렇게 위를 보면서 해파리가 지나가네? 근데 플라스틱 봉지랑 같이 이렇게 지나가는 걸 보고 정말 비슷하게 생겼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왜? 투명하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수족관 제가 직업이 이거다 보니까 전 세계에 이렇게 외국에 어디 갈 때마다 이제 수족관을 많이 이렇게 가봅니다. 근데 요즘에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게 이 플라스틱 쓰레기가 가장 핫한 토픽이에요. 근데 그 중에 그 거북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는 플라스틱과 해파리를 구분하지만 얘네들은 구분을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과학자의 궁금성이 또 발동했습니다. 다 연구 문헌들을 다 찾아봤거든요. 근데 신기하게 그걸 얘기를 하는데 이걸 얘기하는 원래 원전이 없더라고요. 어디에서도 그걸 실험을 해본 적이 없는 겁니다. 어떤 연구도 거북이 비닐봉지를 해파리로 오인한다는 증거를 제시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파리. 그래서 저희가 그걸 또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뭐냐면은 여기에 해파리와 비닐봉지를 넣어놓고 똑같이 이제 선택 실험을 한 거죠. 그리고 해파리와 비닐봉지에 냄새만 흘려놓은 후각적인 테스트도 해봤습니다. 결과를 보니까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인 반응이에요. 뭐냐면은 얘네들이 그래도 플라스틱 봉지보다는 해파리를 좀 더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여기에 482번, 492번, 494번, 511번 이렇게 번호가 써져 있거든요. 이게 각 개체마다의 이제 번호인데 어떤 애는 정말로 저기 해파리를 좋아하는데 어떤 애는 해파리와 비닐봉지를 구분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도 우리도 공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이 있듯이 얘네도 뭔가 이거를 잘 구분하는 애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애가 있는 것 같다라는 결론이 생기더라고요. 얘기를 이제 돌려서 제가 이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에 지금 여기도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뉴스를 보시고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2020년도 1월 초였습니다. 코로나 터지기 직전 그때 그 무렵이었는데 제주도 앞바다에서 큰 고래가 한 마리가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고래가 어민의 눈에 이제 띄어가지고 어민이 옳다구나 로또가 걸렸다 하고 끌고 옵니다. 로또, 바다의 로또 뭔지 아세요? 예, 고래인데 고래 중에 밍크 고래입니다. 자, 밍크 고래는요, 바다에서 내가 인위적으로 막 작사를 찔러서 뭐 잡으려고 하든지 저기를 해서 진짜 잡으려고 그물 쳐가지고 잡지 않는 이상 그냥 호넥이라 그러거든요. 뭐 딴 거 잡으려고 했는데 걔가 우연히 걸렸어요. 정말 의지적인 일로 그 밍크 고래가 걸렸을 경우에 이걸 확실히 인위적으로 죽이지 않은 거라고 판정을 하면은 위판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위판 가격이 대략 한 몇천만 원, 7천만 원에서부터 크게는 억이 넘도록 그렇게 호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의 로또라고 그래서 부르는 거죠. 근데 이 고래가 밍크 고래인 줄 알고 이분이 처음에는 그걸 무거운 걸 끌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밍크 고래인가 하고 보니까 유전자 분석을 해보니까 밍크 고래가 아닌 겁니다. 무슨 고래냐? 참고래인 겁니다. 참고래는 위판할 수 없습니다. 왜? 국제적인 멸종 위기종에 해당해서 그냥 얘는 보호종이기 때문에 이게 위판 자체가 이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 어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행한 소식이었지만 저희 같이 연구를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었습니다. 왜 이런 거를 관찰할 기회가 한 번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 떠내려온 이 고래가 한 10m 이상 정도 되는데 저희 여러 대학들, 저희 인하대와 또 다른 뭐 서울대와 충남대 뭐 이런 곳이 전부 다 모이고 WWF 같은 곳에서 모여가지고 같이 공동 부검을 합니다. 워낙 고래가 크니까요. 근데 저는 이때 갔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냄새 때문에. 너무 그 썩는 냄새가 그 겨울이었지만 이미 좀 부패 상태가 어느 정도 많이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안에 이제 위를 다 갈라가지고 이제 내부도 보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이거는 고래 수염입니다. 고래 수염. 자, 고래 수염은 뭐에 쓰는지 아시죠? 아시나요? 고래가 수염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고래 입 안에 우영우에도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 입을 벌리면요 그 안에 이렇게 다 수염이 입 안에 있습니다. 이빨이 없는 대신 수염이 있는 고래들이 있어요. 그걸 이제 수염고래라고 하는데 수염고래는 그 수염으로 물을 걸러서 그 안에 있는 먹이를 걸러서 먹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물을 걸러 먹는 이 수염에 낀 고춧가루가 아니라 플라스틱들이 여러 가지가 이렇게 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 그 몸속하고 전체적으로 다 확인을 해보니까 플라스틱들이 45조각 정도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근데 혹시 지금 보시면서 요 플라스틱 조각들의 공통점을 찾으셨는지요? 예, 맞습니다. 예, 거의 정답을 맞추셨어요. 지금 그물 얘기를 하셨는데 맞습니다. 대부분 다 어구, 그물, 낚싯줄 이런 것들입니다. 거기에서 나온 플라스틱 조각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아니 뭐 아까 비닐봉지 이런 것도 뭐 저기 바다거북이 삼키고 그러니까 그게 되게 많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얘네들은 물 위에 떠 있는 것들을 주로 먹거든요. 근데 물 위에 떠 있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이런 것들입니다. 바다에 저렇게 지금 죽어가는 생명체 중에서 상당수가 바로 인간이 버린 폐어구에 의해서 걸려서 죽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 알바트로스도 얘가 왜 바닷속에 왜 죽어 있지? 예, 가능하죠. 바닷속으로 사냥을 하기 위해서는 다이빙을 해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바닷속으로 이렇게 선봉 들어가서 막 돌아다니는데 돌아다니다가 그물을 잘못해서 저기에 미끼 같은 게 있다가 저기 걸리면은 그냥 걸려서 죽는 겁니다. 그리고 뭐 저기 지금 보시듯이 목이 이렇게 감겨가지고 저기 바다사자죠. 귀가 이렇게 쫑긋한 건 바다사자거든요. 그 얘네는 바다사자는 저렇게 그물에 잘못 걸리면은 뭐 목이 진짜 어떻게 하다가 잘릴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렇게 돼 있다가 질식을 할 수도 있고 죽음을 맞을 수도 있겠죠. 제가 이제 하고자 하는 얘기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보통 어업을 하면서 혹시 오늘 오신 분들 중에서 어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네. 다행인지 불행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그 어업을 하면서 특정 종류 내가 잡고자 하는 물고기나 소위 말해서 어패류를 이렇게 잡으려고 수행한 활동의 결과 원래는 걔네들이 안 잡히고 다른 애들이 잡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혼획이라고 불러요. 아까 뭐 저기 고래도 마찬가지고 거북도 그런 일이 흔하게 일어나고 굉장히 많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게 제일 이제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대부분 혼액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자기가 원하는 게 안 잡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원하지 않는 것들은 모두 다 대부분 다 바닷속에 다 버려집니다. 근데 이게 이미 다 생명을 잃은 상태거든요. 뭐 살아있는 걸 보내는 게 아니라 죽은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러다 보면 자연히 바다가 부패하게 되고 썩는 경우도 많이 발생합니다. 전 세계에서 제가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왔는데요. 멸종 위기 바다 거북 중에 25만 마리요. 25만 마리가 1년에 전 세계에서 대략 추정하기에는 25만 마리가 이러한 혼액으로 죽고 있습니다. 그리고 30만 마리의 작은 돌고래나 아니면 돌고래. 우리나라에는 여기 상괭이라고 보면은 이렇게 웃는 고래 있거든요. 항상 웃는 모습이에요. 돌고래 종류가 웃는 모습을 한 애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 얘네들도 굉장히 많이 잡히는 혼액되는 애들 중에 하나인데 전 세계적으로 1년에 30만 마리의 돌고래와 작은 고래가 이렇게 목숨을 잃습니다. 바다새도 혼액에 의해서 한 30만 마리가 이렇게 목숨을 잃고요. 제일 사실 충격적인 거는요. 저기가 상어는 이게 10만 단위가 아니라요. 저기 공이 이렇게 몇이죠? 예, 1억. 1억 마리의 상어가 저런 그물에 잡히거나 이렇게 해서 목숨을 잃습니다. 굉장히 많이 죽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어가 무서워서 보통 상어가 사람을 먹는다 그러는데 그리고 알고 보면 사람이 훨씬 더 상어를 많이 먹죠. 그래서 거꾸로 된 정보 속에 우리는 사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제가 일단 여기까지 얘기를 하고 지금 47분인데 예, 그 다음 동영상 보기 전에 이어서 2부 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